자, 시작하기 전에 앞에 그림 하나 봐주세요. 39페이지 봐보세요. 문화사 일부러 그림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같이 보려고요. 자, 석조전입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적수궁 내에 있는 석조전입니다. 자, 영국인 건축기사 존 레지날드 하딩이 맡았습니다. 하딩 하나 밑줄 그어야 돼요. 기초공사는 1900년 시작해서 1909년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12월 1일 날 공식 낙성됐습니다. 건축 연도를 물어볼 거예요. 1900년에서 결국 1910년에 10년짜리 공사를 통해서 만든 게 석조전이다.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고정연금이 아간 파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왕실로 돌아왔죠. 경국궁이 아니라 덕숭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본인이 거치하고 행정 업무를 보기 좀 마땅치 않아요. 네? 중명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마땅치 않아.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건물 만들기에 돌로 만들었다 해서 돌로 만들었다 석조전이라 부른다고요. 여기서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무르는데 이 석조전을 가면 뭐라 그럴까요? 1900년대 건물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외부도 잘 만들어져 있고 안에 내부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면 덕수궁 내에 있는 석조전을 좀 가봐달라는 얘기. 외부 모습은 밖에서 볼 수 있지만 안에 내부 모습을 보려면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해 볼 수 있어요. 덕수궁은 그냥 가서 표 끊고 2천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저 별도의 표를 또 끊어야 되기 때문에 꼭 봐달라는 얘기. 시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1900년에서 1910년 덕수궁 건축 양식을 또 물어볼 겁니다.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네. 기억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림을 터서 공부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죠? 왜 어떤 게 피가 되고 살게 될지 몰라. 시험장 갔는데 이게 똑같이 나왔다. 와,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 문제풀이 시간에.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게요. 61번 풀면 되죠? 자, 문제 61번 봅니다. 다음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는 것. 고려의 행정하고 조선 행정은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험생들이. 왜? 쉽다고 판단하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선에서 국왕 다음에 최고 권력기관은 의정부로서 중국에는 없었던 조선 독자의 관청이다.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부분이야. 우리가 중국의 제도는 삼성육부제잖아요. 응? 삼성육부제도. 고려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고려의 특성에 맞게끔 중서, 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삼성육부제도를 고려에 왔을 때 이성육부로 쓴다고. 고려에서는. 조선에 그럼 뭘 썼냐고 물어본다고. 의정부를 쓴다고. 의정부를 뭐죠? 영의정, 사의정, 우의정 체제로 간다고. 이거 삼성은 아닙니다. 국가의 총대사를 의정부에서 결정하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조 가운데 2조 병조의 정랑 자랑은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죠? 병조의 자랑, 정랑과 자랑. 예. 2조 전랑에 대한 얘기. 예. 정랑과 그 다음에 자랑. 정오품과 육품 사이입니다. 예. 2조 전랑에 대한 얘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자대권을 가지고 있고 낭천권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에 인사권을 장악하는데 사림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붕당은 뭐죠?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붕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조 전랑직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붕당까지 하게 되면 건들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까. 3번 가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삼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얼핏 보면 맞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사헌부는 이미 고려말 충렬왕 때 있었던 명칭이에요. 조선 초에 만들었다는 질문 틀린 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 사헌부는 태종 때, 홍문관은 성종 때.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잡으실 것. 네. 삼사는 조선의 언론기관이 맞아요. 그러나 만드는 시점은 각각 다 달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드는 시점을 물어봤다. 디테일합니다. 사원사를 가장 막연하게 알았던 사람은 이번 기회에 잡아야 돼. 문제풀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시점,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지 물어보는 경우에 틀릴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진 등록을 모아 해마다 시정기를 편찬하고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렇죠. 문제 6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구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자, 사료가 많아졌을 땐 문제를 풀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시험장에서 아는 단어를 찾아가라. 사료가 길어지면. 첫 번째 줄에 봐봐. 진관체제를 실시했대. 첫 번째 아는 단어가 진관체제를 실시했대. 구인들 어떻게 배치하면 효율적일까 물어봤다는 거야. 벌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아, 누구다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이장군이 나올 겁니다. 네. 남이장군 나오면 이제 이게 누구냐면 그 태종 이방원의 그 뭐랄까요 관련되어 있는 쉽게 해서 고모님의 아들이에요. 세조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쉽게 해서 사촌 형제간이라고 이렇게. 네. 사촌 형제간. 마찬가지 진관체제 마찬가지 세조 때 진관체제를 실시했다. 또 있어야 하는 단어가 제일 밑에 보시면 각도의 둔전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둔전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조입니다. 네. 둔전제를 실시했다. 자, 그렇다면 세조에 대한 내용을 선택지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도첩제를 시행하여 승려에서 출가를 갖다가 제한했다. 도첩제. 조선의 왕으로 치면 태조 이성계가 맞습니다. 월 출발점은 고려 말에 이미 도첩제라는 게 존재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실시한 사람을 본다면 이성계라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고려 말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조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맞겠죠. 궁궐에 신문고를 설치하여 반란 음모를 알리게 하였다. 신문고 태종입니다. 반란을 알리는. 원래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북을 칠 수 있게끔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반란, 역모를 갖다가 미리서 알려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부분이다. 이런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이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내원을 설치해. 장내원 밑줄 긋습니다. 이건 형조산하에 있는 겁니다. 장내원은요. 변정원에서 장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게 세조 12년, 이게 세조 13년입니다. 변정원도 되게 심하죠. 잘 모르죠. 일단 기본적인 공부하신 분들은 변정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조사 하나에 노비 소송을 맡았던 시기에 변정원이 처음 만들어졌고 장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답은 3번. 노비 종부법을 시행하여 국가 수입의 토대가 되는 양일 수를 늘리려고 했다. 이건 태종입니다. 노비 종부법.
노비종부법은 말 그대로 양인의 남자와 종부니까 천인의 첩접, 그러니까 양인이 보통 양반이죠. 양반 애들이 천인의 첩첩을 만들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야. 그 애를 양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노비종부법이다. 우리 노비종부법은 기억나시죠? 예? 노비종부법입니다. 예. 양인과 천인의 첩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이 아이를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부니까 아버지 신분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양인 아버지 신분을 따라간다. 노비종부법. 뒤에 나오면 이제 노비종모법이 있죠. 노비종모법. 천인의 남자와 양인의 엄마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모니까 엄마 신분을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이 된다. 양의 숫자를 증가시켜서 국역자와 조세증사들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노비종부법, 노비종모법입니다. 구분할 것? 답은 3번에 62번에 63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구강 통치직이라는 사건을 옳은 것 봅시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왕위 계승 문제는 일단락되어 유님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유님은 이연적적 살림을 등용, 그 기세를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인종이 제8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가로에는 명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복 동생이죠.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문정하고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정세가 급발전되게 되었다. 실권을 장악한 문정하고와 윤원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일어났으며 1547년에 여주, 아들이 왕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여자가 주인이다. 엄마가 주인이다 뜻이죠. 여주란 말은. 문정왕후를 빗대어서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여주가 나라를 망친다는 내용으로 문정왕후의 권세를 비난하는 내용의 양재역 벽서 사건이다. 요즘은 대자보를 붙이는 가 크게 대자보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정왕후는 이것을 핑계로 대윤의 나머지 무리들을 소행으로 이들을 모두 숙청하는 옥사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 을사사하다. 즉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는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을사사하죠. 모사와 갑자사, 김효사, 을사사, 명종 때 을사사입니다. 사건 옳은 걸 골라주세요. 즉 명종식 선택지 하나 고르라는 뜻입니다.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무리가 충통도에서 활동하였다. 홍길동의 무리가 연산군. 실존 인물입니다. 홍길동은 연산군. 일본인들이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서 변란을 일으켰다. 중종입니다. 이걸 계기로 삼포이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처음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수없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항의 노력으로 백운동 소원이 소수소원을 현판에 내렸다. 이게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시온성리학, 어련성리학 할 때 명종 때 어련성리학이 들어왔다. 주리론, 주기론. 그 다음에 장길상을 우두머리로 하는 도적이 항해도 평안도 등지 활동하였다. 이 장길산도 실존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는 인물이 장길산입니다. 이거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입니다. 답은 3번. 64번 가죠. 다음 임진왜란때 주요 전투를 벌인 순서로 나열해 보세요. 자주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임진왜란하고 6.25 전쟁의 선후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연습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보죠.
이순신 장군 사천 전투에서 거북선을 앞세워 A 수군을 격퇴했다. 예, 사천 전투 1592년 5월달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거북선을 사용했다. 선후관계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주 목사 김시민이 A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짓겠다. 이거 짓겠다는 얘기는 1차입니다. 두 번에 걸쳐 전쟁이 이루어져 진주 대첩이 이루어지는데 1차입니다. 이건 10월 달입니다.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 참고로 김시민 장군도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이순신도 충무공인데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이 백제간 전투, 백제간 원래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요. 백제간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두녀입니다. 백제간 전투에서 이여송이, 이거 당나라 장수입니다. 당나라 라니, 명나라 장수입니다. 이여송이 실패합니다. 참고로 백제간 전투 다음에 꼭 나와야 할 게 같은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대첩입니다. 같은 연도 같은 일일입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서 군 관민의 도움을 받아서 권율장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된 행주대첩이라 같은 연도 같은 일입니다. 같은 연월도입니다. 근데 순서는 백제간 전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행주대첩이니까 혹시 같이 묶어서 나올 때 백제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주대첩 뒤에다 하는 사실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균이 이끄는 조선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실패했습니다. 1597년입니다. 칠천량 전투 거제도에 있습니다. 원균이 실패합니다. 원균이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이걸 이순신이 물려받았죠. 그리고 신해령은 배척에 남아있다. 신해령 아직도 12척의 배척이 남아있습니다. 이 뒤로 쭉 넘어간다고 이게. 이순신 장군. 신해경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전투가 뭐죠? 명량해전입니다. 아셨죠? 여기는 보시면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구분돼야 됩니다. 임질연하고 달라졌습니다. 네. 손 잡을 수 있죠? 네. 거북선, 진주대첩, 백제간 전투, 그 다음에 행주대첩, 칠천량 전투, 그 다음에 명량해전. 마지막에 죽은 것도 아시죠? 돌아가신 것도. 노량해전, 이때 총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자, 여기는 뭐야? 임질왜란. 여기는 뭐야? 정유재란. 오케이? 그래서 수업시간에 갖고 했잖아. 나 명량해전, 이순신 나오는 임질왜란 영화 봤어.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임질왜란 아니에요. 이건 정유재란 때문에. 그래서 임질왜란하고 정유재란이 더 구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65번. 다음 조선의 군사제도와 변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지방군을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군사요진 이용과 진에 배치하였다. 세조 이후에 지역단위의 방위 전력인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임질왜란이 발생하자 진관체제를 폐지하고 재승방역체제를 수립하였다. 틀렸습니다. 임질왜란이 발생하자 진관체제를 잘못됐죠. 보통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군 제도를 볼 때 일군 체제로 오죠. 그러니까 군사 중요 거점에다가 일일익, 그러니까 일일익은 군사 1000명을 얘기합니다. 1000명을 주둔하는 겁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에 뭐 10익 둔다면 군사 10,000명, 10,000명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또 중요 도시에 이렇게 애구가 들어올 때도 뭐 10익 이런 식으로 군사 10,000명을 두겠다. 이게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초 세조 때 아까 잠깐 언급드린 진관 체제가 오죠. 자, 다시 보죠. 진관 체제. 진관 체제 봅니다. 중요 도시에 주요 군 단위에다가 군을 설치하는 체제를 우리는 진관 체제라 하더라.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죠? 진관 체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재승방략 체계로 바뀝니다. 언제? 명종 때 우리 삼포이란을 겪습니다. 명종 때 삼포이란을 겪습니다. 삼포이란을 겪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포이란을 겪으면서 이제 문제는 바닷가에 이렇게 예군들이 왔는데 쉽게 해서 삼포이란 우리 말 잘못 적었냐 이상하더라. 쏘리. 자, 좀 더 여기 봐볼게요. 여기가 전라도 서해안 해남이라고 볼게요. 해남. 자, 애구들이 왔는데 여기 군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일까요? 재승방략이에요. 재승방략은 군대를 도단위 개념으로 배치하는 구조를 얘기해요. 도단위 개념 배치.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을매변을 계기로 재승방략 제가 실패하더라. 그 다음에 결국은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체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시 임진왜란 때 다시 애구들 20만의 병력이 오게 되면서 또 실패하게 되더라.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답은 3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진관체제가 복구되었고 다시 그 다음에 서국부에 따라 군대를 편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66번 갑니다. 다음 조선 과거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생원가는 학문에 뛰어난 인재를, 진사가는 유용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했다. 바뀌었습니다. 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진사가를 훨씬 더 높이 쳐줬다. 시, 무, 책을 썼던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무과는 주로 서울과 중간계층이 응시하였고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 아니라 28명입니다. 문과가 33명이고 무과는 28명입니다. 바꿔놔야 됐습니다. 3번, 문과와 무과, 잡과 등이 있었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 하급 관원을 선발하는 취제도 시행되었다. 답은 3번이겠네요. 문과, 무과, 잡과. 4번, 작가는 해당 기술 관청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했다니 10년시, 3년마다. 답은 3번. 6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전필제다. 김종직입니다. 그 김종직 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김종직 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이색, 길제, 김숙자, 김종필, 김종직, 그 다음에 김일손. 이렇게 사림의 기여보가 이렇게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사림의 기여보다. 여기서 쭉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김종직 수장, 스승 김숙자. 이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면서 전필제 김종직에 대한 얘기. 자, 보시죠. 단종 때 23세 때 진사가 되고, 진사는 지방에서 보는 초시를 얘기하고요. 1459년 세조 5년에 식년 문과의 급제, 이듬해 사가독서를 하게 되었다. 낙창했죠. 문화생으로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무오사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조의제문이라고 읽습니다. 조의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을 지었다. 두 번째, 원공파 신진사대의 정몽주 길제학동을. 네, 빠졌다. 정몽주가 빠졌다. 이렇게 이재현, 이재현까지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이재현, 이색, 정몽주 이렇게 연결된다 보면 되겠죠. 정몽주 길제학통을 개성하였다.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납폐단, 조광조,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다. 왜 여기 석사문을 갖다 바치는데, 네. 공납과 대납을 통해서 공납업자와 이 업자들과 중앙의 학업관리인 서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부패를 하더라. 그 부패는 결국은 농민의 부담으로 농민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건이 터져나오더라. 공납 폐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조광조, 유성룡 등이 쌀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게 됐다. 결국은 실패했죠. 강해군 때 가야만이 이게 해결됐다. 그 제도가 알다시피 여러분 대동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려면 앞으로 미, 포, 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쌀과 포, 동제로 납부해야 됩니다. 대동부 가져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4번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지문이니까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끄집어 내놨으니까 보세요, 선생님이. 자, 함양군수 재직 중 관내의 정자에 유자강이 훈급합니다. 유자강이 쓴 시를 발견, 불태웠고 이 사건은 1498년 무오사를 주모한 유자강이 전필제 김종직에 복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앞에 선임자인 유자강이 함양군수로 재직 시에 정자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목판에다 글을 새겨서 이렇게 우리 액자 달듯이 집에 액자 달듯이 이렇게 정자에다 이렇게 박아놨다고. 나중에 이제 전필제가 김종직에 가서 봤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자강의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떼어내버리고 그냥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쉽게 해서 그 반대쪽인 유자강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요게 이제 결국은 원수지간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김종직이 썼던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관으로서 사초에 기록을 남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무오사의 출발점이었다. 선생님 얘기가 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면 안 됩니다. 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68번 가보죠. 네, 문제 68번. 다음 지은이와 관련있는 것은 안 읽어도 대충 알겠는데, 임금을 아비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였네. 밝은 해가 아래 땅을 내려다보니 충심을 환히 비춰주겠지. 조광조의 절명시입니다.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열심히 했죠. 중종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모함에서 유백기를 가게 됐고 사약을 먹고 죽기 전에 쓴 시가 절명시입니다. 지인이와 관련 없는 거 보겠습니다. 개혁정책에 관련된 거 물어보겠죠. 1번 중종 반정 때 훈구 공신들이 공이 거짓으로 책봉되었다가 하여 훈록을 깎은 것을 주장했다. 이걸 일명 뭐라고 하죠? 이윤삭제라고 하죠. 76명인가요? 76명의 이윤을 삭제했다. 공을 너무 많이 책봉받았다. 너무 많은 걸 받아갔다. 결국은 조광조는 76명, 기본적인 76명으로 어떻게 원망의 대상이 돼도 적을 만들었죠. 정적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차게 하게 다했다. 이건 연산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신원패. 일종의 언론 탄압이죠. 요즘 말로 치면. 네. 우리 여기다 뭐 이름패처럼 여기다 살고 다녔다. 신원패. 말을 하지 않겠다. 중국의 여시 향약을 들어와 보고받았고 향춘 자치를 시행하자고 했다. 조광조. 청구에 의한 인재 등용 방법인 혈량가를 시행하였다. 혈량가. 모든 사람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뛰어난 인사를 천거받아서 인재를 고루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취지 자체가 되게 좋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면에 숨어있는 뜻은 살림을 많이 등용할 목적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훈구 세력이 거의 대부분 권력을 쥐고 있어서 새로운 세력, 살림 세력을 좀 늘려서 살림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 혈량가. 문제 69번. 문제 69번은 정답이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문제를 제가 잘못,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자, 가 인물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영창대군을 1613년 대육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서인으로 삼았고 1618년 이점 등의 폐모론에 따라서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인조 때 인조의 이후에 강해군이 권력을 잡죠. 그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 그다음 인목대비를 유폐시키죠. 인조 사후에 강해군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통에 영창대군은 아직 어리고 그 영창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인목대비는 유폐됐다. 강해군 시기의 내용을 우리 선택적으로 골라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1번에 신증 동국 여지선 국조보감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끄서버리세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 버려요. 선생님 정신을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신증 동국 국조보감 삭제. 예. 왜냐하면 신증 동국 여지성남은 중종 때 만들었거든요. 일단 삭제는 하되 써놓으세요. 예. 신증 동국 여지성남은 일단 중종 때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종 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국조보감. 왕들의 선정만 모아서 뽑아서 기록한 책을 우리 국조보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들이 조선왕실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기록 잘못 또는 어떻게 적었을까 궁금한 거야. 후대 왕들이 앞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기록을 갖다가. 그래서 실록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수정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정, 잘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이걸 국조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국조보감은 되게 여러 왕들이 만들었어요. 보시면 세종대왕도 앞에 선대 왕들을 기록했고 그의 아들 세조도 4대 국조보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정조 아버지
숙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국조방을 이 시기에 이 왕 재임 시기에 국조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조방 하나 가지고 누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종이 될 수도 있고 세조 될 수도 있고 정조 될 수 있고 숙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타이핑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를 만들면서 졸려가지고. 자, 동의보감 허준 강해군식이죠. 편찬과 적산산성에 사고를 열었다. 강해군입니다. 적산산은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산입니다.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산입니다. 원래 묘황산에 있는 책들을 여진족 애들이 공격에 대비해서 전라북도 무주까지 옮겨놨어요. 이게 적산산 사고예요. 이게 강해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동의보감하고 적산산성은 맞아요. 근데 앞에 신증동의섬과 국조보감을 좀 삭제시켜달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을 1번으로 선택지를 올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모두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영청, 효정입니다. 국보론동. 인조반정 공신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이가란이 발생, 이것도 마찬가지 인조입니다. 기술직에 종사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탄탄한 실무 경력을 쌓은 중인들이 신분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건 철종대입니다. 철종대 신분해방 운동을 주장했죠. 왕이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70번. 다음 인조반정 이후에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봅니다. 기억번 삼학사 홍익한 윤지보달제가 심양의 인질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의 결과입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삼학사들이 끌려가서 바로 일주일 만에 전부 다 목이 날아간 처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괄 한명년 등이 농공행사에 불만을 품고 임난때 투항한 애병 100여 명을 앞세워 평안북도에서 난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였으나 장만장군이 이끈 토벌권에 패하였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입니다. 네, 이괄의 난입니다. 공신책봉의 불만이죠. 1, 2, 3등급이 있는데 자기 1등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책봉됐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왔죠.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이괄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양을 유일하게 점령한 사람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어디까지 피신 갔다고요? 한양을 점령하자 공주에 가서 일주일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됐다. 누가? 인조가. 제일 못난 왕이죠. 되게 못난 왕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금은 강해군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군사를 보내 항해도 평산까지 남아 이에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정묘약조를 체결하고 하야했다. 1627년 정묘호란. 그 다음에 니을번. 세력을 확대한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구명을 칭하며 조선의 군신관계와 명나라 정벌을 위한 군량미를 요구하겠다. (1637년)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출에 다수 출제가 됐어요. 약간 변형됐을 뿐입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갈의 난을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됐습니다. 근세 경제 파트로 이제 가보죠.
71번. 자, 조선전기 경제정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 거래 수단으로 화폐보다는 면포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면포는 우리 요거 얘기합니다. 옷감입니다. 이게 돈처럼 통용됐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고 송파장, 강경장, 원산장 등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부 장시가 성장하였다. 이건 후기입니다. 지금 지문은 전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항상 전기, 후기,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끊임없이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시전상에는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의 의무가 있었다. 16세기로 수치제도 표단과 지주전해지 발달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72번.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하였다. 죽은 자의 가족 생계를 위해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공신전,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지방 전주들이 수도지를 몰수하고 군전을 지급하였다. 72번 지문. 고려말 조선때 실시됐던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에 대한 얘기. 설명으로 옳은 거 봅니다. 1번. 소유권은 전객에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일명 전주 전객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답이 되겠네요. 우리 전주 전객제 보시면 신라시대에 노국과 시급, 고려 시기에 역분전, 시정전식과 녹과전, 과전법 쭉 옵니다. 과전법, 세조 때 직전법, 성종 때 관수강급제, 명종 때 녹봉제. 이해 가셨죠? 자, 직전법까지 보시면 전주조약제가 적용이 된다고 여기요. 왜 적용됩니까? 왕토 수상이 깔려있다고. 이 땅은 전부 다 왕의 땅이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되는 생산량의 일부를 관리들이 수조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관수강급제는 보시면 관에서 수조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관수강급이죠. 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전주조약제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전주 전객제가 소멸되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전주 전객제입니다. 신라, 고려, 세조 때까지. 그 사상에는 왕토 사상.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부터는 전주 전객제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국가에서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기초만 잡아도 문제 1번 문제를 그렇게 1번 지문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 농민이죠. 농민이 가지고 있었고, 수조권은 전주는 뭐죠? 논밭의 주인이 전주니까 어떻게 국가라는 뜻이 되겠죠. 전주는 국가가 됩니다.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을 공정하게 병작제가 법적으로 형성된다.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병작반수제는. 3번, 과전법상에서 토지 세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가전법에서 허용되었다.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전법상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수조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 과전법의 취지가 전현직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전현직이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역의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했거든요. 그리고 전현직의 관리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72번도 좀 올려놓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72번 지문도 난이도를 좀 올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또 복습. 문제 73번. 자, 가 구강의 경제적으로 가장 옳은 것 볼까요? 지편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세종 때 만들었겠죠. 지편전 학들을 우리가 금방 세종대왕을 눈치챌 수 있죠.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사가독서란 거 밑줄을 그으면 돼요. 세종 때 학문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승진이 누락돼서 불만을 가진 학자들에게 사가독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급 휴가를 줬다는 거죠. 공무원들에게. 세종대왕 정책입니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이 정도면 되게 쉽죠. 대정법을 시행했다. 강해운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 처음 출발했다.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꾸었다. 여기 있죠? 과전법을 직전 바꾸었다. 세조 때. 즉 여기는 과전법은 전현직에 지급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직자에게만 지급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고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하는 정권을 가졌다. 이건 실은 금난 정권을 공무원이 가져야 돼. 근데 이거 공무원의 직무유기야. 이건 정조 때입니다. 정조입니다. 너무 잘 나와. 이거 별표 5개 지문이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절대로.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문이야.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시전 상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자기 가게 앞에 난전을 펼치는 사람들 전부 다 때려 부셨다는 거야. 쫓아내고. 이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지. 왜 이런 사람들 정권을 줬냐. 이거 금난 정권이야.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시전 상인에 지급하겠다. 이걸 혁파해버렸다. 이게 정조라고. 이게 일명 뭐예요? 신의 통공이죠. 신해전에 난전을 다 풀어버렸죠. 모든 사람에게 시전 상인이 다. 대신 어디만 제외하고 종로에 있는 유기전만 제외하고 다 난전을 풀어버렸어. 이유가 2가지 있죠, 목적이. 첫 번째는 이민정책. 난전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 2번째, 이 시전 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이 전부 다 노론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더라. 그걸 끊어야 되겠다. 왜? 정조 임금은 노론을 가장 싫어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니까. 그 개념입니다. 공법, 당연히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세종대왕의 공법제도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한자를 꼭 알아두세요. 밭질공자, 법법자 이렇게. 연분구등법, 전분, 육동법. 1년마다 풍령에 따라서, 교육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서술형 문제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나오게 되면 난이도 최하 문제예요. 난이도 최하 문제다. 공법 문제는. 세금을 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적게 걷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걷을까 내용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성군이니까 세금을 좀 적게 한 방법을 얘기한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많이 걷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걷어들이는 방법.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농소를 보급한 거다. 농사직설을 보급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난 다음에 생산량의 늘어난 부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세종대왕. 74번까지 풀고 좀 쉴까요? 74번 갑니다. 다음 제도와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아는 단어 찾아봅시다. 2번째 한백겸 찾아봅시다. 호조참이 한백겸이 영의정했던 이원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에 한해 실제다. 경기도의 밑줄을 보겠습니다. 이걸 주무관청이 네 번째, 선해청의 밑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세율을 춘추 두 개로 나눴습니다. 토지 한 개월당 8말, 도합 16말, 그중 14말은 선해청으로 변하고 2말은 9년에 사용됐습니다. 대동법입니다. 가장 옳은 것. 통용에 관계없이 한 개월당 4두에서 6두로 부과해야 되겠다. 1번 지문은 영정법이죠. 공법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네. 민조 때 4개월, 즉 6두에서부터 4두까지 처음 출발점은 6두로 고정했다가 6두로 출발해다 4두로 고정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냥 처음 보는 수험생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두 번째, 전국의 농민들에게 상공을 형물 대신 쌀로 수제하였다. 전국의 농민들에게 상공을 형물 대신 쌀로 수제했다. 거기에 전국이라는 단어는 X 그으셔야 됩니다. 대동법은 익류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국경선 익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동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 이는 증가하고 상남미는 감소했다. 반대입니다. 상남미가 올라가고 유치미가 줄어들므로 해서 지방 재정이 바닥이 나서 지방 정부를 끌고 나갈 수 없었다. 4번, 공인이 한력하며 수공업의 활기를 띠고 상품의 수요가 증가됐다. 공인 꼭 동그라미 치시고 맞습니다. 공인 무조건 찾아야 대동법이 나오면 무조건 공인이 나와 주셔야 된다. 공인이 한력하고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되고, 즉 대동법은 핵심 뭐죠? 미포전이 운영되기 때문에, 즉 돈이에요. 돈 같은 거예요. 돈이 계속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가더라. 즉 돈이 내가 많은데 쓸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상품화 작물이 많아지면서 돈이 되게 많이 융통되기 시작하더라. 대동법의 장점 중에 장점이다. 되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